자, 우리 오늘 할 내용은 이론과 논문 작성법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자, 오늘은 이론, 그 다음에 논문 작성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그죠? 석사든 박사든 다 논문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셔야 될 분들도, 대부분 다 하셔야 되죠? 네. 논문을 준비해야 되는데,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죠? 네, 제가 뭐, 처음에, 제 소개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논문 쓴 거를 보니까 한 50편 이상 넘게 이렇게 썼는데, 대부분 우리 그 석박사 과정 분들하고 같이 코옥을 하면서 논문 지도하면서 그렇게 같이 썼던 게, 거의 많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다 못 쓰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제가 요번 학기에도 한 서너 명, 그 다음에 매년, 매 학기마다 한 3명에서 5명 정도 계속 논문 심사를 들어가면서 논문 지도도 해주고 논문도 봐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주제 잡는 게 가장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주제로 내가 논문을 써야 되는지 그 주제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지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우리 논문하고 소설책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설책 쓰듯이 또는 우리 리포트 쓰듯이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논문을 되게 어렵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논문을 쉽게 잘 작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어, 제가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복합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논문을 못 찾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논문을 내가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그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논문을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죠. 그래서 논문 한 편 읽으라 그러면 일주일 걸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영어도 그렇고. 근데 논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읽으라고 하면 저는 1시간 내에 읽으라고 합니다. 논문 한 편을. 무슨 말이에요? 논문 어떻게 1시간 만에 읽어요?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통계를 못해요. 분석을 어떻게 하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요번 학기에 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본인이 이제 못 돌리면 돈 주고 맡기면 됩니다. 요즘 다. 그죠? 통계 분석 돌리는 그 통계 연구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못하면은 그런 연구소라든가 통계해주는 그런 분석 기관들한테 있으니까 맡기면 돼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 논문 해석해주고 논문 안 써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분석치, 수치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결국은 해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어, 데이터를 주면 분석기관에서는 분석은 해서 주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거는 온전히 자기 몫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논문에서 통계 분석 수치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해석해서 내 논문에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어, 먼저 논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그 전공이라든가 학과 특성에 맞춰서 논문들 쓰는 요령들이 다 틀리고요. 논문 쓰는 게 다 틀립니다. 근데 크게 논문의 종류를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또 사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논문 쓰는 스타일 또는 논문을 준비하는 게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어떤 논문을 작성해야 되나요? 그러면 논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empirical study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걸 쓰셔야 돼요. 예, 이거 쓰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리뷰 아티클 수준에서 쓰는 데가 있긴 있어요. 리뷰 아티클을 쓰는 경우는 주로 어디냐면은 국문학과 또는 법대 이런 분들은 리뷰 아티클을 많이 씁니다. 그쪽은 데이터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사회 현상을 본인들이 스스로 정리 요약하고 그걸 자기 논리에 맞게끔 써요. 보통 신학과 같은 경우도 있죠. 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법대라든가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엠피리컬 스터디는 뭐냐면 데이터를 돌려서 구한 논문들을 우리가 엠피리컬 스터디라고 해요. 대부분은 엠피리컬 스터디를 쓰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는요. 근데 이런 엠피리컬 스터디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비헤비어럴 스터디가 있고 또 하나는 테크니컬 스터디가 있어요. 아티클 또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 아티클이 있고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엠피리컬 스터디는 실증 자료를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입니다. 대부분의 논문들이에요. 대부분의 논문들은 통계적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쓰죠. 이런 실험 논문에서 통계적 기반을 쓰는 거에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양적 논문과 질적 논문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양적 논문은 설문지라든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고요. 또는 질적 논문은 교육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질적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관찰하고요.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패키지를 돌리는 게 아니고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때도 전부 다 보면은 FGI라든가 델파이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는 행동사건 기반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써요. 근데 그런 논문들도 있고, 근데 크게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연구들을 우리가 전부 다 empirical study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논문들이라고 하고 논문집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논문집들은 다 empirical study 논문집들이에요. 그래서 다 열어보면 전부 다 뭐로 돼 있냐면 다 데이터 분석이 다 있습니다, 뒤에. 가정을 하고 연구 모형을 만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내가 주장한 주장이 맞다. 가설이 맞다라고 검증을 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렇습니다. 실험 연구 중에서 또 두 가지로 쪼갠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먼저 비헤비어럴 아티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헤비어럴 아티클이라는 거는 비헤비어이라는 게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는 연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커절리티 연구입니다. 커절리티 연구.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딱 보면 그 논문 안에 연구 모형이 있죠. 연구 모형이 있고 선을 막 그어서 우리가 논문을 쓰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비헤비어럴 스타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헤비어럴 엠피리컬 스타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주로 이제 설문지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실험 연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설문지를 통해서 많이 하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그 후배들을 데리고 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했던 논문들 중에서 몇 가지 샘플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TQMG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SSCI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쓰시려면은 SSCI 논문 쓰시면 되죠. 그러면 요즘 SSCI 논문 쓰면,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한 서너 편만 쓰면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쓰기 어려운 논문들이죠. 영어 논문도 그렇고. 자, 거기서 봤던 논문들인데, 요렇게 나오죠. 그죠? 요렇게 가설 설정을 하고, 그죠? 모형을 만드는데 끝에 보면 이렇게 변수들이 있죠. 중간에 이런 변수들. 앞에 있는 거는 독립 변수고요. 뒤에 종속 변수고, 가운데 매개 변수. 그죠? 매개 변수고요. 얘는, 우리가, 뭐죠?
그 메디에이팅 변수, 요건 모더레이팅 변수, 통제 변수 그렇죠. 통제 변수 뭐 이런 식의 연구 모형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를 거지는데 화살표는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를 우리가 작성하게 되고 이 가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데 어떤 원인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 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할 때 이런 각각의 컨셉들은 설문지를 돌려서 우리가 추출을 하죠. 컨셉, 개념을 추출해서 이걸 연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하는 원인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석하는 연구들을 우리가 비헤비어럴 아티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에서 이거는 기각하고 채택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설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런 내용의 아티클이 비헤비어럴 아티클입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꽤 오래전에 만들었던 논문인데 멀티그룹 SM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때 이제 통계적 기법에 대한 전체 큰 틀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SEM 분석할 때 이런 멀티그룹 구조 분석, 인터랙션 이펙트라든가 모더레이팅 이펙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멀티그룹 구조 공분산 모형이라는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20년이 더 됐어요. 20년이 더 됐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서 멀티그룹 구조 공분산 모형을 처음으로 돌린 사람이 이제 저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논문이 몇 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걸 도입해서 돌린 첫 번째 논문일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여태까지 본 논문 중에 이 논문보다 먼저 썼던 논문은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아마 그래서 요 논문을 보시면은 멀티그룹 공분산 구조 모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걸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룹별로 공분산 모형을 그룹별로도 이렇게 쪼개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나라별로 분석한 건데 뭐 벌써 한 20년 전 얘기니까 꽤 오래됐죠. 그죠? 이때 연구했던 대상이 요즘 나오는 메타 게임들입니다. 옛날에 메타 게임 처음 이때 이 회사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이게 20년 전에 나와서 망한 것 같아요. 요즘 나왔으면 아마 대박 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워낙 초창기 때 그거를 통해서 게임을 만들었던 거라서 그때 사람들이 별로 호응이 없어서요. 이거 게임 갖고 연구한 논문인데 한국도 있고 일본도 진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도 망했습니다. 자, 이런 모형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제약 모델, 비제약 모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나중에 멀티그룹 공분산 모형 같은 거 하실 분들은 이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나온 논문인데 아마 자세하게 제가 써놨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로 모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관계 검증이에요. 관계 검증. 뭐냐면은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원인들을 파악을 하는 그런 그 커절리티 연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비헤비어럴 아티클 중에서 요 논문은 차이 검증을 이용한 거예요. 차이 검증을 이용해서 한 논문인데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리서치 모형도 되게 복잡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인데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예요.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 근데 앙코바도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다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아노바에 대한 통제 변수를 하는 앙코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모형은 아마 뭐 이런 차이 검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아마 최고로 어려운 모델을 쓴 게 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앙코바를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논문 하면서. 저도 이 논문 하면서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했지만 실제 논문으로 분석한 경우는 거의 이게 첫 논문이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논문을 쓴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워낙 어렵기 때문에 방법론이 잘 거의 못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분은 쓰시겠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렸고 방법론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하면서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뒤에 보시면 이게 방법론에 통해서 나온 결과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아노바를 배우고 리피티드 메저다 아노바도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 근데 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 테이블을 가지고 인터랙션 이펙트까지 이게 보는 관점이라서 되게 어렵게 작업했던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 어쨌든 차이 검정입니다. 그래서 관계 검정도 있고요. 차이 검정도 있고 그룹 간의 차이 또는 시간에 지나면서 차이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룹 간에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그룹 간의 점수들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시점 간에 여기 보면은 이런 목적 간에 또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인터랙션 이펙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투웨이 안오버 할 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헤비어럴 리서치는 그 커절리티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행위를 연구하는 거고요. 사람의 행위를 연구할 때 둘 사이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화살표로 연결을 해서 커절리티를 연구하는 그런 논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런 차이 검정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하는 논문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아티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커절리티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논문들인데 뭐냐면은 피처,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 기계학습, 그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피처를 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피처를 어떻게 넣었을 때 그 결과가 정확도가 올라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테크니컬 논문들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나왔던 방법론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정해서 정확도가 높게끔 만들어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보통 공대나 이런 쪽에 많이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했던 논문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썼던 논문들인데 보면 이런 테크니컬 아티클은 방법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했다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헤비어럴 아티클은 이런 방법론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논문을 구성하는 그런 그 카테고리나 아니면은 목차가 비헤비어럴 아티클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목차대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 내용만 채워 넣으면 되는데, 이런 테크니컬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차보다는 방법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법론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고 어떠한 방법론을 썼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시저라든가 방법론이 이렇게 꼭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 비헤비어럴 논문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테크니컬 아티클은 논문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시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개발하고 얘를 개발해서 우리가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다 또는 이런 방법론을 개발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인문사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보시면 이제 고개가 푹 숙여지죠. 공대 이런 분들은 요거 보시면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 있는 이런 수식들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테크니컬 아티클에서는 대부분 어떤 방법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비헤비어럴 아티클들은 방법론이 정해져 있어요. 뭐, T테스트, 아노바, 그 다음에 공분산 구조 분석을 통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가설을 검증하고 해석해서 이게 맞다, 가설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연구하는 게 비헤비어럴 논문이라 그러면 테크니컬 아티클의 목적은 아까 전에 기존에 만들었던 방법론보다 내가 좀 더 정확하게 또 정확도를 높였느냐 아니면은 이러한 분석 방법을
할 때 내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 공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든 그런 논문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수식이 그래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나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제가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바꿔내는 그런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공식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아티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대에 계신 분들은 여기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공대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대나 뭐 의대나 이런 뭐 이과 계통 이런 쪽에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게 뭘 의미하고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건데 자기 분야에서 쓰는 이런 공식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공식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모디파이를 하거나 익스텐션을 하거나 하는 거를 잘 찾아내는 게 테크니컬 아티클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식들을 제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테크니컬 아티클을 쓰겠다 그러면 이런 공식들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내가 이런 방법론을 만들었던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도가 올라갔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해 봤더니 의미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걸 잘 정리해 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만들었던 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뒤에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 마이닝 논문일 거예요. 그죠? 텍스트 마이닝 논문은 아직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퍼블리시가 안 돼서, 제가 좀 발표하기는 좀 어렵고, 다른 논문, 텍스트 마이닝 나온 논문들 중에서 너무 옛날 것 말고요. 최신 거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썼던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은 워낙 초창기 때 나왔던 거라서 한 5년, 6년 전 또는 그때 논문들은 그냥 워드 클라우드 정도로 하고 분석이 끝났어요. 요즘은 그거 안 통합니다. 워드 클라우드 정도로 해서 옛날에는 텍스트 마이닝을 처음 몰랐을 때는 워드 클라우드만 나와도 와 이거 멋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워드 클라우드를 안 써요. 음. 요즘은 대부분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까지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토픽 어널리시스, 공대나, 아니, 그러니까 교육학과나 이런 쪽에서는 토픽 어널리시스, 그 이외에 뭐 행정학과나 이런 쪽에서 또 행정학이나 뭐 이런 데 쓸 때는, 우리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이용한 센츄럴리티 이런 거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대표적이고 제가 본 텍스트 마이닝 논문들 중에서 그래도 좀 잘 정리가 되는 논문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혹시 텍스트 마이닝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논문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앞에 서론도 있고 뒤에 연구 방법론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참고해서 그 논문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논문들마다 아까 전에 비헤비어럴 논문, 테크니컬 논문, 지금 보시는 뭐 텍스트 마이닝 논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논문을 쓸 때 논문의 목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 목차대로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그리고 그 목차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논문 심사하실 때 아마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논문을 왜 이렇게 네 맘대로 썼어? 뭐 이런 얘기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연결 중심성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센츄럴리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R을 이용해서 돌리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패키지라든가 뭐 이런 R 프로그램들 보시면 돌리면 이런 거 다 나옵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요번 학기에는 저희가 안 배울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 쓰는 것들은 이제 다음 학기 때
기계학습 시간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지를 배울 겁니다. 이미 저기 기계학습을 배우고 오신 분들은 아마 요 내용을 먼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 고찰 논문입니다. 리뷰 아티클인데, 리뷰 아티클은 엠피리컬 데이터를 돌려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뭐 수식을 만들거나 연구 모형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실제로 넣어서 돌려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결과를 해석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대부분은 어떤 사회 현상을 보거나 뭘 봤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를 그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리뷰라고 뒤에 적혀져 있어요. 논문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 경영학에서 제일 유명한 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요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안에 나오는 아티클들은 엠피리컬 데이터를 돌려서 분석한 결과를 쓰는 논문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사물이 된다. 어떤 사회 현상을 보는 겁니다. MIT 슬럼 매니지먼트 리뷰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이게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의 5 컴퍼턴스 모델이에요.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 그다음에 그 모델 있죠. 요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5 force 모델. 경영학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경영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이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아마 경영학을 배웠다라고 얘기 못할 정도의 논문인데, 그 모델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논문을 발표했던 논문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요거를 발표한 겁니다. 여기에 뭐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 데이터 분석한 거, 자기가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또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썰으로 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썰을 풀 때 문제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디펜스를 하겠죠. 공격을 하겠죠. 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라고 질문을 막 할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심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기의 생각과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논지를 적어서 그거에 대한 디펜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만큼의 대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박사 논문을 또는 석사 논문을 이제 들어가서 공개 발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논문 심사를 받으러 갈 겁니다. 이런 리뷰 아티클을 쓰면은 공격을 당해요. 그죠?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교수님들, 너 왜 이렇게 생각해? 뭐, 왜냐면 이거에 대한 이론 근거, 자기의 논지는 있지만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말로 증명을 풀었었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막 질문하면 여러분들 답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석박사 논문 심사 들어가면 일단 쫄죠. 그죠? 쫄아서 무슨 소리 막 들어도 정신이 몽롱할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뷰 아티클은 대가들이 쓰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뭐냐면 자기가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인사이트먼트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거를 분석하고 내 나름대로 이거를 요약하고 논지가 확실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가 디펜스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면 리뷰 아티클을 쓸 수 있겠지만 학위 논문에서 리뷰 아티클 수준의 이런 데이터 분석 없이 쓰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특정한 학과들 있죠. 특정한 학과들. 이런 설문지 돌려서 데이터 분석할 수 없는 학과들 외에는 리뷰 아티클을 가지고 논문 통과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엠피리컬을 돌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엠피리컬 테스트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논문의 주장을 펼치죠. 논지를 펼치죠. 그 다음에 그 논지 펼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가 주장한 게 맞다라고 쓰죠. 그게 가설 검증이잖아요. 그죠? 가설을 해요.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가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증명할 수는 없죠. 근데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통계적 검증을 거쳤더니
결과가 가설이 채택됐다, 기각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통계적 검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분들이 없으세요. 교수님들이 또는 누구든지.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논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뭘 논하냐면은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야? 아니면은 이 논문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야? 그래서 이 논문이 왜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논문에 대한 디테일하게 통계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거나 하실 건 없어요. 물론 당연히 통계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돼 있을 거고요. 그런 게 돼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논문 대부분은 이런 리뷰 아티클을 쓸 정도는 아마 대부분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학위 논문을 쓰시기 위해서는 이런 리뷰 아티클보다는 대부분 엠피리컬 테스트를 아티클을 쓰셔야 될 거고 그 중에서 몇 분은 뭐 공대나 이런 쪽에 관련된 계신 분들은 그쪽 교수님들 스타일이나 그쪽에 맞게끔 뭐 테크니컬 논문들 뭐 이런 식의 그런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 사회과학 쪽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제가 말씀드렸던 비헤비어럴 아티클, 비헤비어럴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죠? 어, 이해되셨죠? 이게 논문에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고 그 안에 보면 또 세 가지로 쪼개지고 물론 이거보다 더 쪼갤 수가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쪼개지면 뭐 양적 논문이냐, 질적 논문이냐 뭐 이런 거 갖고도 또 뭐 설명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가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고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다 엠피리컬 스터디 쪽을 쓰실 겁니다. 그죠? 근데 혹시 그 중에서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테크니컬 논문을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테크니컬 논문을 좀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뷰 아티클은 아마 거의 못 쓰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특별한 전공 외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